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8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1과목 폐기물 개론, 먼저 1번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모노레일 수송은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최종 처분장까지 수송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적환장이라는 게 뭐죠? 적환장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임시로 모아서 저장하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환장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소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주로 적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컨베이어 수송은 지상에 설치한 컨베이어에 의해서 수송하는 방법으로 신속, 정확한 수송이 가능하나 악취와 경관에 문제가 있다. 자, 여기서 컨베이어 수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설치하죠. 그래서 악취와 경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자, 그리고 신속, 정확한 수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수송 같은 경우에서는 하수도 시설처럼 각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최종 처분장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은 컨테이너 수송은 광대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컨테이너의 세정에 많은 물이 요구되어서 폐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컨테이너 철도 수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테이너를 우리가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세척에서 발생한 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폐수라고 그러죠. 따라서 폐수 처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컨테이너 수송입니다. 자, 그리고 답은 관거를 이용한 수거는 자동화, 무공해가 가능하나 조대 쓰레기는 파쇄나 압축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관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파이프라인 방식이죠. 파이프라인 방식도 마찬가지 지하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동화나 무공해가 가능하죠. 반면에 관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조대 쓰레기 같은 경우에서는 파쇄 등의 전처리를 통해서 이송을 시켜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관거 수송 같은 경우에서는 장거리 수송은 부적합하죠. 그래서 단거리 수송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의 장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답은 자원 전략이 가능하다. 자원 전략이 가능하죠. 최종 처분할 쓰레기의 양이 감소됩니다. 감량화가 가능하죠. 쓰레기 종류에 관계없이 경제성이 있다. 쓰레기 종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재활용 제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의 예측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이 경량법, 나번에 개수 분석 모델, 답번에 다중회귀 모델, 라번에 동적 모사 모델. 자, 여기에서 하나가 아닌 게 있죠. 뭐가 아니에요? 예측 방법이 아닌 게 나번이 아니죠. 개수 분석 모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경량법이나 다중회귀 모델이나 동적 모사 모델이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측 방법의 종류와 조사 방법의 종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측 방법에서는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죠. 반면에 조사의 방법은 물질수지법, 직접개근법, 적재차량개수법, 통계조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 예측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량을 파악하고,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를 한다. 그래서 다중이라는 것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은 동적 모사 모델, 경량은 경량 모델은 예측 방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조사 방법에는 물질수지법, 직접개근법, 적재차량법, 그리고 통계조사법. 따라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겠습니다. 수분이 96%이고 무게가 100kg인 폐수 슬러지를 탈수시켜 수분이 70%인 폐수 슬러지로 만들었다. 탈수된 후에 폐수 슬러지의 무게를
kg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슬러지를 kg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뭐가 나와 있죠? 수분, 다시 말해서 함수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슬러지량과 수분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슬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는 식을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식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수분이 96%라는 값은 P1, 다시 말해서 탈수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kg의 폐수 슬러지가 W1, 탈수전의 슬러지량이 되는 거죠. 반면에 탈수를 시킨 후에 수분이 70%라고 그랬으니까 P2, 그리고 탈수 후에 폐수 슬러지량을 계산하죠. W2. 자, 따라서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는 식에서 W1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kg, P1의 값이 96%, 그리고 P2라는 값이 70%예요. 따라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13.33kg이죠. 자, 여기에서 증발되는 수분량 또는 제거되는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처리 전에서 처리 후의 슬러지량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슬러지 처리라는 것은 수분량을 제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0kg 마이너스 13.33kg을 하게 되면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할 수 있죠.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도하에서 관리되는 폐기물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물질이냐면 폐기물 중에서도 병원성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병원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하에서 폐기물이 관리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수분이에요. 함수율이 85%인 슬러지 100m의 삼성과 함수율 40%인 1000m의 삼성의 슬러지를 혼합했을 때 함수율은 얼마인가? 모든 슬러지의 비중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슬러지를 혼합했을 때, 다시 말해서 혼합 슬러지의 함수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슬러지에 대한 함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러지량 곱하기 함수율을 다 곱하고 더해서 총합을 만든 다음에 슬러지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남죠? 함수율이 남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함수율이 85%짜리 슬러지가 100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85% 곱하기 100m의 삼성. 자, 그리고 40%의 함수율이 1000m의 삼성의 슬러지량이 1000m의 슬러지에는 40%의 함수율이에요. 그러면 40% 곱하기 1000m의 삼성 두 개를 더해요. 더한 다음에 어떤 값으로 나눠야지 함수율만 남죠? 슬러지량. 그래서 100m의 삼성 플러스 1000m의 삼성을 하게 되면 함수율, 물의 수분량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혼합 슬러지의 함수율은 44.09%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유리병, 답은 고철, 답은 폐지, 답은 형광등. 여러분들이 재활용이 이게 재활용이 되나? 그런 물질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형광등도 재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물질이 형광등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쇄라는 것은 잘게 부수는 것을 파쇄라고 하죠. 가번은 파쇄를 통해서 폐기물의 크기를 보다 균일해진다고 그랬어요. 파쇄를 하면 균일해집니다. 나번에 파쇄 후에 폐기물의 부피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쇄의 반대말이 고형화예요. 그죠? 그래서 파쇄라는 것은 잘게 부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고형화라는 것은, 고체화라는 것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고형화. 반면에 파쇄는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파쇄된 입자의 무게 기준으로 63.2%가 통과할 수 있는 체의 눈의 크기를
평균 특성 입자라고 한다. 라번의 로신 라밀러 모델은 파쇄된 입자 크기 분포에 대한 수직적 모델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수분이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종이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플라스틱 자체, 우리가 폐기물 자체에서 플라스틱과 종이가 있을 때 플라스틱과 종이를 선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종이를 선별하는 방법은 정전기적 선별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력 선별이라는 것은 자석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금속, 이제 철 제품을 주로 자력 선별하죠. 와전류 선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성이 뛰어난 물질인데 불구하고 비자성 물질. 그래서 비자성이면서 전도성이 뛰어난 물질은 와전류 선별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철 금속을 주로 우리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학 선별이라는 것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리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쓰레기 성상 분석을 위한 시료의 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시료의 조정 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추사분법이라는 게 있고 교사법이라는 게 있고 구역법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다음에 쓰레기 성상 분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우리가 시료를 분석했을 때 가장 먼저 밀도를 측정을 하죠. 그리고 물리적 조성, 그리고 건조, 분류 순서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밀도 측정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 물리적 조성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물리적 조성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건조. 그래서 건조가 정답입니다. 자, 따라서 풀이에 되어 있는 시료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밀도 측정, 그리고 물리적 조성, 건조, 분류, 전처리 순서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11번처럼 단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분쇄에 대한 이론이 아닌 것은, 폐기물을 분쇄하는 또는 파쇄하는 이론은 세 가지가 있죠. 자, 먼저 레팅거 이론, 그리고 킥의 이론, 본드 이론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카본에 있는 네른스트 이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분리수거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답은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은 불가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매립을 할 수 있는 물질, 매립을 꼭 해야 되는 물질과 매립을 하지 않는 물질, 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을 우리가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폐기물을 자원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최종 처분장의 면적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게 분리수거의 가장 큰 장점들이죠. 따라서 가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에 따라서 수거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에 가정생활 쓰레기 및 상가, 시장, 업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쓰레기도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종량제는 대형 쓰레기에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소형 쓰레기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용품이나 연탄재 쓰레기 등은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관급 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썼을 때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성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서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제를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정답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 빈도도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만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라번인데 쓰레기 성상 조사는 적어도 1년에 4회 측정하되 수분의
평균치를 알기 위해서 비 오는 날의 수집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라번이라는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폐기물의 초기 함수율이 65%이고 건조시킨 후에 함수율이 45%로 감소되었다면 정발된 물의 양은 얼마인가? 초기 폐기물의 무게는 100kg, 폐기물의 비중이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함수율과 폐기물이 나와 있으니까 슬러지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초기라는 것은 처리 전이죠. 초기 함수율이 65%니까 P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조시켰어요. 그럼 처리 후에 함수율이 45%니까 P2가 되는 거죠. 초기 폐기물의 무게가 100kg이니까 W1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발된 수분의 무게라는 것은 뭐냐면 처리 전에서 처리 후에 폐기물의 차가 되는 거죠. 따라서 W1에서 W2를 빼면 정발된 수분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함수율이 나와 있으니까 100-P1은 W2 곱하기 100-P2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W1 자리에 얼마죠? 초기 폐기물 100kg. 자, 그리고 P1은 65%, 그리고 P2는 45%. 따라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63.64kg이 나왔어요. 따라서 수분의 정발량이라는 것은 처리 전의 폐기물 양에서 처리 후의 폐기물의 양을 빼주면 되니까 처리 전이 얼마죠? 초기 폐기물이니까 100kg. 처리 후 W2가 되니까 63.64kg. 따라서 36.36kg만큼 수분이 제거된 거죠. 따라서 정발된 수분량은 36.36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틀린 것은 자, 갑은 가구당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폐기물을 많이 발생하겠죠. 나번에 생활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중소도시에 비해서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답은 쓰레기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져요. 라번의 처리 방법과는 쓰레기 배출량과는 관계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갑은 가능한 U자형 회전을 해서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U자형 회전은 어때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나머지 극경사 지역은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단에서 하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다음에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시계 방향. 그리고 수거 지역, 쓰레기 수거는 소량 발생 지역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을 가장 먼저 수거를 하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분해에 의해서 에너지 회수법과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법을 비교했을 때 열분해에 의한 에너지 회수 방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열분해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열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무산소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연료를 회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연료를 회수하는 방법이고 반면에 소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주입을 해서 태우는 것을 우리가 소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은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연료를 회수할 수 있는 과정이 열분해법이에요.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적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감량비가 크면 잔사가 안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열회수법은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연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감량비가 작아요. 그리고 잔사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배출가스량이 적어서 가스 처리 장치가 소형이어도 가능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면 불완전 연소를 가정해서 O가 산소입니다. 산소의 반은 H2O로 남은 반은 CO의 형태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발열량을 구하는 방식은 그래서 산소가 있는데 산소의 반이라는 것은 2분의 1이죠. 산소의 반은 H2O로 그리고 남은 반 마찬가지 다시 2분의 1은 CO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튜어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스튜어식은 팁에 있어요.
자, 그리고 제2과목 폐기물 처리 기술입니다. 21번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8%의 슬러지를 농축해서 함수율이 92%로 하였다면 슬러지의 부피 변화율은, 지금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농축을 하는 거예요. 농축. 그래서 농축 전, 다시 말해서 처리 전의 함수율이 98%, 그리고 처리 후의 함수율이 92%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슬러지의 부피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부피를 우리가 볼륨의 약자를 사용해서 V로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수율 구하는, 우리가 슬러지 공식을 보면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피로 나오면 W1 대신에 V1, W2 대신에 V2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율 대신에 고형물로 나오면 TS1, TS2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피 변화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W2가 W1에 비해서 얼마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 W2 나누기 V2 나누기 V1을 하게 되면 여기서 V2가 위에 있으니까 100-P2가 아래쪽으로 보냅니다. V1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100-P1이 위쪽으로 가요. 왜? 대각선으로 곱해서 동일한 식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P1의 값이 얼마죠? P1이 98%. 자, 그리고 P2가 92%.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8분의 2. 8분의 2라는 것은 4분의 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묻게 돼요. 자, 그리고 22번.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고형화의 목적이에요. 고형화라는 것은 고체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자, 가번 폐기물의 독성을 감소시킨다.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독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게끔 우리가 고형화를 시키기 때문에 독성이 감소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 폐기물의 취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고형화가 되니까 취급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내의 오염물질의 용해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독성도 감소하고 용해도도 감소하고. 자, 그리고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켜서 매립 용적을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자, 고형화를 하게 되면 폐기물 부피가 어떻게 되죠? 증가해요. 자, 그래서 매립 용적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 처리장에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주로 악취라는 것은 환음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질이죠. 답은 NH3 악취성 물질입니다. 답은 H2에서 황화수소 악취성 물질이죠. 답은 CO2. CO2라는 것은 우리가 무색, 무취의 기체예요. 그래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메르캅탄도 악취성 물질입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조건과 같은 매립지 내에서 침출수가 차수청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단 점토청의 두께가 1.0m, 유효 공급률이 0.2, 투수계수가 10-7성 cm/s, 상부 침출수 수도가 0.4m. 자, 지금 24번 같은 경우에서는 침출수의 이동이죠. 그래서 다르시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시간이라는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T라는 시간은 D의 제곱 N 나누기 K 곱하기 D 플러스 H인데 여기서 D라는 것은 점토층의 두께예요. 그래서 점토층의 두께가 되니까 D가 1.0m가 됩니다.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유효 공급률 0.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K라는 것은 투수계수. 투수계수가 10-7성 cm/s예요. 자, 그리고 D는 마찬가지 1.0m. 그리고 H라는 것은 수도가 0.4m니까 H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K라는 투수계수를 미터/연으로 바꿔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m/s를 미터/연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10-7성 cm/s를 미터/연으로 고쳐요. 그러면 1m는 10의 2성 cm죠. 그래서 미터로 고쳤어요. 그 다음 시간은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래서 미터/연으로 고치니까
3.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D 자리에 1.0m, 그럼 제곱이 되는 거죠. N 자리에 0.2, K 자리에 3.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연, 그리고 D 자리에 1.0m, H 자리에 0.4m.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T가 4.54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K라는 투수계수예요. 그래서 K라는 투수계수가 여러분들 T라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미터/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cm/s로 주어지게 되면 미터/연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토양의 양이온 교환 능력은 침출수가 누출될 경우에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침출수의 pH가 높아지면 토양의 양이온 교환 능력에 변화는 물었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pH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pH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pH가 높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알칼리성이거든요. 알칼리성이라는 것은 OH-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양이온 교환 능력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많아지죠. 왜? OH-가 지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온을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 교환 능력의 변화는 높아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리학적으로 분류된 토양 수분이 흡습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중력수 외에 표면 장력과 중력이 평형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물을 말한다. 답은 흡습수는 pF 4.5 이상으로 강하게 흡착되어 있다. 답은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다. 답은 부식도에서의 흡습수의 양은 무게비로 70%에 달한다. 지금 가번에 대한 설명이 중력수 외부의 표면 장력과 중력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물을 모세관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은 흡습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7번. 폐기물 소각 시에 발생되는 황산화물 처리 방법 중 건식법인 것은, 폐기물 소각했을 때 황산화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폐기물에 황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건식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내용에서 건식법이 뭐가 있느냐면 건식석회석주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활성산화망간, 그리고 알칼리성, 알루미늄 흡수법, 그리고 활성탄 흡수법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석회흡수법이라는 게 건식, 석회석주의법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의 혐기성 소화 처리 방식으로 장점으로 틀린 것은, 분뇨를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번에 소화가스를 연료로 이용, 다음에 병원균이나 기생충난 사멸, 다음에 호기성 처리 방법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적어, 다음에 호기성 처리 방법에 비해서 소화 속도가 빠름.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호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혐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혐기성은 처리 시간이 상당히 늦어요. 반면에 혐기성이라는 것은 섞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탈수성, 슬러지도 적게 발생되고 슬러지의 탈수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죠. 호기성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은 소화속도가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가 호기성에 비해서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화속도라는 처리 속도가 느린 게 혐기성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9번. 다음 중에서 지정 폐기물의 최종 처리 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외부로 누출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죠? 매립시설 중에서 차단형을 이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의 퇴비화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당한 탄소와 질소의 비, 탄소와 질소의 비를 탄질소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쓰레기에 존재하는 탄소와 질소의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비화를 고려했을 때 탄질소비는 30 전후가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35에서 50, 30 전후의 값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려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수분 함량은 50에서 60%, pH는 6에서 8, CMB는 35에서 50, 적정 입경은 100에서 200ml, 그리고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퇴비화를 했을 때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분뇨 농도가 TS가 고형물이에요. 고형물이 6%이고 TS, 고형물의 65%가 VS라는 게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휘발성 고형물, 다시 말해서 분해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FS라는 것은 FS라고 하면 우리가 고형물 중에서 무기물은 잔류성 고형물, 다시 말해서 분해되지 않는 고형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쳐서 고형물이 되니까 고형물을 100%라고 가정하면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쳐서 100%가 되는 거예요. 이 분뇨를 현미성 소화 처리한다면 분뇨 10mS당 처리하는 CH4가 메탄이죠. 메탄가스의 양은 얼마인가? 비중은 1.0, 분뇨의 VS가 유기물, 다시 말해서 분해되는 물질 1kg당 0.4mS의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당연히 고형물 중에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 분해된다는 것은 가스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메탄의 발생량을 보면 지금 분뇨가 얼마죠? 분뇨가 10mS이에요. 자, 10mS인데 이 중에서 고형물을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고형물이 얼마예요? 고형물이 6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퍼센트라는 값이 있거든요.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율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성, ppm은 100만 분율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성이에요.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10의 4성만큼 퍼센트가 커요. 그래서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의 4성, 반대로 ppm을 퍼센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ppm이 mg per 리터거든요. mg per 리터를 kg per 미터의 3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느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법칙이 나오겠죠? 퍼센트를 ppm으로, ppm이라는 것은 mg per 리터, 그리고 kg per 미터의 3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퍼센트를 ppm으로 바꿀 때 10의 4성, ppm을 kg per 미터의 3성으로 바꿀 때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러면 퍼센트가 kg per 미터의 3성으로 바로 전환될 때는 10의 1성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라는 것은 60kg per 미터의 3성의 고형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중에서 VS, 우리가 분해되는 물질이 유기물이 몇 퍼센트냐? 65%, 0.65. 자, 그리고 유기물 1kg당 메탄의 발생량이 0.4m의 3성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56m의 3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한 단위는 팁에도 나와 있으니까 31번 문제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탈수에 이용되지 않는 방법은, 자, 탈수에 이용되는 방법은 가번의 부상원리, 나번의 진공여과, 따번의 원심분리, 라번의 가압여과. 그래서 진공, 원심, 가번, 여과 이용할 수 있는데 부상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액체 중에서 부유고형물, 다시 말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고형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부상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33번 투입 분뇨의 토사, 협작물 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토사나 협작물이에요. 그래서 토사나 협작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토사 트랩이라고 합니다.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에 보시게 되면 토양 중에서 액체의 밀도가 2배 증가하며 투수 개수는 얼마인가? 자, 일반적으로 밀도와 투수 개수는, 풀이 보시면 밀도와 투수 개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밀도가 2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수 개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장의 연평균 강우량이 1200ml이고 매립장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다. 합리식으로 계산했을 때 일평균 침출수의 발생량은 얼마인가?
단 침출 계수가 유출 계수가 됩니다. 0.4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합리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리식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하냐면 1일 침출수의 발생량 Q를 계산해요. 그러면 1000분의 1 곱하기 CIA로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C라는 게 유출계수예요. 유출계수가 0.4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I라는 것은 강우 강도입니다. 강우 강도를 계산했을 때는 지금 연간 발생되는 강우량이죠. 따라서 그 강우 강도의 단위를 mili per day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연평균 강우량이 1200m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00ml인데 연이니까 365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3.29 mili per day.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I라는 강우 강도의 단위가 mili per day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A라는 것은 면적이에요. 면적은 3만 제곱미터. 그래서 1000분의 1 곱하기 C 0.4. I라는 강우 강도가 3.29 mili per day 곱하기 A 면적 3만 제곱미터. 따라서 계산하시면 39.48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I라는 강우 강도는 연간 강우량을 뜻하는데 단위가 mili per day. 그리고 면적을 제곱미터로 대입을 해서 Q라는 일평균 침출수의 발생량을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계식 대비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안정된 대비가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기계식 대비 공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 게 안정된 대비화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취 통제가 쉽고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기계식 대비 공법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소각 방법 중에서 다단로 상식 소각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다단로 상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다단로의 상입니다. 상.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방식. 그래서 다단로를 우리가 소각로 중에서 다단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수를 여러 개, 소각로를 여러 개를 이용을 하는 것을 다단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답은 먼지 발생률이 낮다. 자, 다단로 소각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먼지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질의 폐기물에 대해서 혼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 폐기물이 혼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어서 연소율이 높고 다량의 수분이 증발되므로 다섯 폐기물의 처리에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단로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먼지 발생률이 높다는 거지.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를 비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분뇨 및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생성되는 설러지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많고 식물에 유해한 성분이 적으므로 토양 계량제로 이용해 지장이 없다. 맞습니다. 반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산업 폐수 처리에서 발생한 설러지는 발생 원칙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경우를 꼭 조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설러지의 비료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식이 되는 영양소만을 중시하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한 토양 조성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설러지는 영양소가 충분한 유해 물질이 없어 식물에 대한 재배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설러지에는 영양소가 충분해요. 설러지에는 영양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해 물질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재배 실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비화 공정 설계 및 조작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함수율은 50에서 70% 정도, 나발의 포기 혼합, 온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포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수분 함량에 관계없이 벌킹 에이전트를 주입해야 된다. 여기서 벌킹 에이전트라는 것은 평화제입니다. 평화제. 그래서 이 평화제라는 것은 수분을 고려해서 주입을 하는 거지 무조건 주입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라바네 유기물이 가장 빠른 속도로 분해하는 온도는 60에서 80도씨 범위.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소각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폐기물을 소각하려고 해요. 그럼 소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폐기물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감량이잖아요. 감량. 그래서 소각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감량입니다. 가번의 부피 감소, 나번의 위생 처리, 다번의 고도 처리, 라번의 폐열 회수. 그래서 부피 감소.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목적은 감량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